저희가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항공기 사고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규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공기는 하늘에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가 됐습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이렇게 커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다양한 항공기 사고들이 납니다만 이렇게 이제 전파로 먼저 이제 안석인 항공기가 이렇게 전파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사고가 나더라도 다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항공기는 날개에 이제 기름을 채우고 비행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은 늘 상존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만큼 항공기 제작사들도 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항공기들이 뭐 불시착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파와 또 이어진 화재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충격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체가 파손이 되고 연료가 누출이 되고 그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화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고 항공기가 정상 상황이 아닌 건 일단 뭐 육안으로든 보도 화면으로든 지금까지의 브리핑으로든 좀 알게 됐습니다. 조류 충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화재 같은 장면도 저희가 화면에서 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행기가 불능 상태에 빠질까라는 우려와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거 화재에 대한 대비처럼 또 하늘을 날면서 새떼와 만나는 경우도 뭐 간혹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일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조류충들이 기체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기체에 큰 파손이 생기겠죠. 네. 그다음에 엔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의 불가항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새떼를 뭐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떼가 나는 지역은 이제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네. 이번에도 그러한 뭐 경보 조치가 사전에 내려졌다고는 하는데 아마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기가 새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종석에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렇게 새떼 무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제대로 피할 수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대로 조류 충돌이 5년간 600건 정도 되고 저도 뭐 공군에 오래전에 근무를 하면서 BAT 팀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새해 충돌했다고 비행기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 반드시 위험한 상황으로 갈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예. 대처할 수 네,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 충돌 자체가 뭐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일어나지 않는 일도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조류 충돌이든 무슨 원인이든 고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차 방어 또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2차, 3차로 연달아 네네. 연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공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여객기들은 엔진이 2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항공기가 조류가 이제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네. 항공기가 엔진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두 엔진이 동시에 이렇게 이 조류 충돌에 의해서 엔진이 멈추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밖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엔진이 조류 충돌에 의해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다른 하나의 엔진은 그 순간까지는 뭐 고장이 없었지 않나 하고 네. 1차적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새떼 무리가 이렇게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두 엔진이 다 동시에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 이걸 이제 회항하는 중에 이제 회항이라고 폭행을 하는 네. 중에 처음 착륙 실패고 폭행을 하는 중에 두 번째 엔진의 어떤 출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뭐 이 무리가 생겨서 두 번째 엔진도
불능 상태에 들어갔나 하는 그런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아직은 추정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차 조류 충돌 이후에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또 시차를 두고 발생했을 가능성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고 뭐 항공 비행 제어라든지 항공공학 관련된 박사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퀴 세 개가 동시에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착륙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영상을 보면 바퀴가 안 펴져 있거든요. 예, 이 바퀴를 움직이는 건 1차적으로 이제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엔진에 유압 펌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유압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납을 통해서 이제 엔진을 내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는 이제 다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보잉 같은 경우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 엔진이 멈춘다 하더라도 다른 쪽 엔진에 나오는 유압을 가지고 바퀴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 추가적으로 그런 유압이 양쪽 엔진이 다 이렇게 꺼진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이 조종석에서 이 레버를 당기게 되면 수동으로 이렇게 엔진 바퀴들이 내려올 수 있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 엔진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엔진이 하나만 만약에 이렇게 고장이 나고 나머지 하나가 엔진이 정상 작동이었다면 원래는 이 엔진 이 바퀴들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바퀴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뭐 가끔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고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이 두 개이고 그 다음에 또 조종석에서 레버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바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려오는 중에 이게 뭔가 끼어가지고 막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퀴가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바퀴에 엔진 뭔가 불능. 끼어서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동으로 내릴 수 있긴 하지만은 보면 두 번째 폭행에서 착륙하는 과정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종석에서 기장 부기장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 과정에서 대처할 때 굉장히 급박한 어떤 상황이어서 바퀴를 내리는 것보다는 긴급히 대응하는 것들이 우선순위로 되어서 아마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사실 버드 스트라이크가 5년간 600건이라고 했지만 충돌하고도 착륙하는 경우도 있고 뭐 조종석으로 새가 들어온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착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될 상황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서 바퀴가 안 내려왔거나 무언가 끼어서 수동으로도 안 됐을 경우 결국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 동체 착륙입니다. 비상 착륙인데 착륙할 때 보면 비행기 타신 분들도 옆에서 에어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날개 쪽에서도 공기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고 기수도 땅 아래를 더 향해서 마찰력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어제 사고가 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보면 그 두 가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에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요. 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에어브레이크 자체도 유압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럼 에어브레이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동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압하고 관련되어 유압이 전체 항공기 유압이 다 작동하지 않은 상태여서 에어브레이크가 펼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이 폭행에서 착륙할 때 옆에서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활주로에 맞춰서 이렇게 착륙한 걸로 네. 보이는데 그러면 일부 조종 기능은 살아 있었을 텐데 그럼 유압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내부 개통이 또 유압 외에 또 뭐 정기적인 작동을 하는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기술을 내리는 문제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조종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체 자체가 보면 이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뒤쪽으로는 바닥에 긁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운데 엔진이 놓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737 기체가 앞면과 뒷면이 고르게 엔진이 붙은 상태에서 고르게 이렇게 바닥에 다 닿을 수 있는지는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한 뭐 매뉴얼대로 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을 청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 완전한 조종불능 상태라고 하기엔 또 활주로에 안착한 모습을 보면 일부 기능은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뭐 바닥에 폼을 뿌리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체 착륙에 대한 대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인데 차라리 인근 가까운 곳에 바로 바다가 붙어 있거나 뭐 갯벌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예 좀 가면 그러니까 수상의 비상 착륙을 시도하거나 했을 때 훨씬 인명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무안공항이 뭐 이게 무안 자체가 옆에 바다 인접해 있지만은 생각보다 바다는 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지역이 또 섬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다에 가른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속도에서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수영을 하고 그러면 물이 부드럽다고 이렇게 보지만 부드는데 네. 그 속도에서는 물이나 이런 뭐 딱딱한 바닥이나 네.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통 바다에 착륙하는 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던 뉴욕에서 허슨강의 일어났던 기억. 그런 네. 케이스입니다. 네. 예외적인 기적, 말 그대로 기적인 경우였군요. 예, 맞습니다. 활주로가 지금 2.8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 인천공항에 비해서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게 사고 원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길었다면 좀 달랐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길었어야 될까요? 이게 그 만약이라는 가정을 두고 그 답을 드리면 네네. 당연히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무안공항이 인천공항보다 짧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이제 4km고 물론 이제 활주로 밖으로 여유 공간이 좀 있고 합니다만 그러면 무안공항을 4km로 늘리거나 아니면 6km 늘리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나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뭐 공항을 지을 경제성 때문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예. 대신에 대처하는 방법은 2.8km라고 설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이 2.8km의 한 반 정도밖에 네. 터치다운해서 멈출 때까지 반 정도밖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2.8km 왜 인천공항은 4km고 무안공항은 2.8km냐면 인천공항에서 뜨고 내린 비행기에 더 크고 무거운 비행기들이 뜨고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짧은 공항에서는 그만큼 수요를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큰 비행기가 필요 없다고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거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후에 네. 더 길었으면 어땠다 하고 어땠을까 하고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해 보이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뭐 폼을 뿌려서 마찰력을 좀 높이는 조치가 안 돼 있는 것도 조사가 돼야겠습니다만 뭐 과거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활주로 끝 부분에 동체 착륙할 경우에 좀 제동을 위한 안전 장치들이 있었지 않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사고 때는 유도등이라든지 외벽을 부딪혔거든요. 이런 게 공항에는 다 원래 있는 게 아닌가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시적으로 보통 이제 그물 같은 그런 것들을 네네. 놓고 하긴 하는데 그걸 상시적으로 설치는 하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나는데 가장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복행을 해서 재착륙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항공기의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면 항공기가 공중에서 이 선회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시간을 주었군요. 또 연료도 소모시켜서 무게도 줄이고 또 화재 위험도 줄이고 하는데 만약에 알겠습니다. 항공기가 하나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었다고 하게 되면 조종사들이 분명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복행을 해서 그런 선회를 하면서 대기할 시간을 지상에서 준비할 시간을 전혀 줄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상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대비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군요.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737-800 기종 보잉사에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이게 지금 외신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항공유를 비상착륙에 대비해서 버리는 기능도 없다 이런 보도들도 봤고 이 기종 자체가 조금 문제 있나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럼 아까 이제 공항 길이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게 연료를 이게 버리는 공중에서 이제 퓨얼 덤핑이라고 하는데 네. 연료를 버리는 기능을 가진 항공기들과 가지지 않은 것은 이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 규정들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의 무게와 그다음에 보통 이제 연료를 버리는 이유가 화재 위험보다는 사실은 착륙할 때 바퀴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륙한 그 무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바퀴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연료를 이렇게 버리거나 소모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규정들이 사실은 뭐 처음부터 비행기가 개발될 처음부터 네. 있던 것들이고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규정들이다 보니까 원칙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737 항공기가 설계될 때의 어떤 규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737 항공기 급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규정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좀 사고가 많이 났다라는 뭐랄까요? 이건 뭐 통계적인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게 737, 800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행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빈도가 확률은 낮아도 이제 빈도는 뭐 조금 아무래도 전체 이 비행기 수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예. 그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 2개 비행기록 장치 등을 수거를 해서 봐야 됩니다. 교수님은 저 이쪽 분야 항공 역학이라든지 여러 분야 전문가시니까요. 어떤 부분을 가장 이 블랙박스에서 잘 확인해야 됩니까?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몇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기기들이 작동하고 어떤 기기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이제 자료 우리가 밖에서 보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완전히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고 조사를 하는 것은 뭐 책임을 가려내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그럼요.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 네.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작동 불능의 상황들 거기에 대한 대처 상황과 또 대처되지 않았던 부분들 뭐 음성 장치라든지 기록 장치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그 작동되지 않았던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였습니다.